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집이랑 차, 주식 다 합쳐서 빚 떼고 나면 진짜 내 돈은 얼마인가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내 옆자리 김대리, 앞직 박사장이 얼마를 가졌는지 정말 궁금해하면서도 정작 내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숫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최신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억 7,144만 원입니다. 거의 5억이죠. 이 소리 들으면 아마 아니 다들 그렇게 부자야? 나만 빼고 다들 5억씩 들고 있는 거야? 하고 허탈해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수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7%가 순자산 3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상위 몇 퍼센트의 엄청난 자산가들이 평균치를 확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평균 이하라고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를 건물은 8층짜리 대한민국 자산지도입니다. 내가 지금 몇 층에 서 있는지, 그리고 다음 층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2026년 2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로 6연속 동결된 이 상황이 여러분의 층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요. 저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는 사는데 왜 제자리 걸음일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층수를 바꿀 지도와 나침반을 확실하게 쥐어드릴게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1층부터 같이 올라가 볼까요? 자, 1층입니다. 여기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그러니까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구간이죠. 사실 1층에 계신 분들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숨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왜냐고요? 이자는 매달 협상도 안 해주고 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제 주변에 32살 직장인 김생존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김생존 씨는 월급으로 실수령액 24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빚이 총 8천만 원이에요. 학자금 1,500, 전세대출 3,500, 그리고 이번에 새로 뽑은 자동차 할부가 3천만 원이죠. 지금 금리 연 6%로만 잡아도 매달 이자만 40만 원씩 꼬박 나갑니다. 월급 245만 원에서 40만 원 떼고 나면 205만 원 남죠? 여기서 끝인가요? 월세 55만 원 내고 관리비에 통신비, 교통비 다 빼고 나면 진짜 내 손에 남는 건 83만 원뿐입니다. 83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거, 이게 1층의 풍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83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빚 갚는 데만 쓴다고 해도 8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96개월이 걸립니다. 무려 8년이에요. 그 8년 동안 아프면 안 되고 결혼식도 가면 안 되고 차가 고장 나도 안 됩니다. 시간이 통째로 묶여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하세요, 주식 공부하세요 라는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립니다. 외계어처럼 들리죠? 그래서 1층 탈출의 핵심은 수익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자율입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인 환경인데 내가 6, 7%대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다면 무조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부터 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 10만 원, 20만 원을 줄이는 게 수익률 10% 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계단이거든요. 이 숨통을 트는 게 2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대출 금리가 몇 %인지 지금 당장 앱 켜서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숨통을 조금 튀어서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순자산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선 구간이죠. 그런데 2층에는 정말 무서운 보이지 않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35살 박위기 씨가 2층의 주인공입니다. 박 씨는 이제 빚도 좀 갚았고 통장에 순자산 200만 원이 쌓였어요. 매달 60만 원씩 저축도 시작했죠. 아, 이제 나도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사건이 터집니다. 하필이면 냉장고가 고장나고 차 타이어가 다 닳아버리는 거예요. 수리비로 180만 원이 나갑니다. 자, 봐봐요. 석 달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원점이죠. 이게 2층의 함정입니다. 플러스이긴 한데 나를 지켜줄 방패가 없어서 작은 충격 하나에도 다시 1층으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3개월치 고정비를 현금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내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을 모으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6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식 사거나 코인 사서 불릴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있어야 비로소 투자의 세계로 발을 들일 준비가 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통장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비상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드디어 3층입니다.
순자산 1,000만 원 내외 6개월치 생존 자금이 든든하게 마련된 구간이죠. 사실 3층부터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인생의 결정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혹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을 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이 회사 아니면 굶어 죽나? 6개월은 버틸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3층에 있는 돈을 용기의 크기라고 불러요. 여러분,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1층부터 3층까지는 절대로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주식을 사느냐보다 내 고정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자율을 얼마나 낮췄느냐가 계급을 가릅니다.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덜 빠져나가느냐가 전부인 세계죠. 그런데 3층에서 4층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전혀 다른 규칙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절약의 세계를 넘어서 구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선택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층은 정말 짜릿하면서도 위험한 구간이에요. 준비되셨나요? 4층입니다. 목돈이 좀 생겼고 처음으로 투자판에 제대로 발을 내딛는 구간이죠. 순자산 3천만 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경험을 조금씩 하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무서운 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변동성이죠. 주식 계좌에 4천만 원을 넣었는데 하루에 4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 250만 원 받는 사람에게 하루 400만 원 손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감정적인 충격이죠. 수익은 숫자로 오는데 손실은 감정으로 온다. 이게 4층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층으로 점프하는 사람들이 쓰는 마법의 도구가 바로 레버리지, 즉 대출입니다. 자, 우리 시뮬레이션 하나 돌려볼까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 2명, 박적금 씨와 최레버 씨가 있습니다. 둘 다 순자산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박적금 씨는 매달 100만 원씩 적금만 넣습니다. 3년 뒤에 이자 합쳐서 약 8,800만 원이 되겠죠? 반면 최레버 씨는 이 5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삼고 대출 7천만 원을 껴서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년 뒤에 이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 씨의 순자산은 1억 1,700만 원이 됩니다. 박적금 씨보다 무려 2,900만 원이나 더 많죠.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 5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레버리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가속 페달입니다. 잘 밟으면 빠르게 가지만 잘못 밟으면 벽에 세게 박힙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면 최 씨의 자산은 박 씨보다 훨씬 처참하게 쪼그라들었겠죠. 2026년 기준금리 2.5% 상황에서 실제 대출금리는 여러분의 신용도에 따라 3%에서 7%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이 페달을 밟을 준비가 됐는지, 내 직장이 안정적이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체크하는 게 5층의 핵심입니다. 구조를 모르고 페달부터 밟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니까요. 자, 5층의 관문을 통과해서 6층에 도착했습니다. 순자산 3억에서 7억 구간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돈 좀 있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투자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들어갈 체력이 있고 회사 그만두고 1년은 여행 다녀도 큰 지장이 없는 층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층에 오면 자산이 작을 때는 보이지 않던 적이 갑자기 얼굴을 내밉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월급에서 떼이는 소득세는 익숙하시죠? 하지만 자산이 커지면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무서운 종합소득세가 여러분의 수익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0살 안절세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순자산 5억 중 2억을 주식에 넣었는데 운 좋게 연 10% 수익이 나서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세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보셨습니까? 똑같이 2천만 원을 벌어도 어떤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래서 6층부터는 ISA 계좌나 IRP 같은 절세 구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층인 15억 구간까지 올라가면 더 심해지죠. 이때는 수익률 1% 올리려고 종목 분석하는 것보다 세금 구조 하나 바꾸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7층의 핵심 무기는 수익률이 아니라 세금 설계입니다. 7층 사람들은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세후 수익이 얼마냐를 먼저 묻습니다. 구멍난 바가지에 물 붓는 격이 되면 안 되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8층, 순자산 15억 이상 구간입니다. 2025년 통계로 보면 상위 11% 안에 드는 자산가들이죠. 여기서부터는 돈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본이 나를 대신해 일하고 그 수익이 내 생활비를 상회하는 단계입니다. 8층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상속세 한 방에 자산의 절반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변호사를 팀으로 두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산을 방어하는 데 집중합니다. 올라가는 싸움이 끝나고 지키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느끼셨나요? 층 사이의 거리가 위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3층에서 4층 가는 건 수천만 원이지만 7층에서 8층 가는 건 수억 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출발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층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 8층짜리 자산 건물을 다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몇 층에서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지도는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뒤 2027년 2월 27일을 상상해보세요. 똑같이 이 영상을 봤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윤행동 씨는 영상을 끄자마자 통장 앱을 열고 자신의 고정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가는 버튼, 자동이체 하나를 설정했죠. 반면 정관망 씨는 좋은 내용이네 하고는 그냥 덮었습니다. 1년 뒤 윤 씨는 600만 원의 당패를 만들고 4층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쳤지만 정 씨는 갑자기 터진 가전제품 수리비와 경조사비 때문에 오히려 1층으로 미끄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단돈 600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길을 찾았고 한 사람은 길이 막혔다는 게 진짜 차이입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관망 씨가 아니라 윤행동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거창한 결심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자율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움직이세요. 지도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층수 이동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